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은 이 리플과 SEC 소송에서 큰 전환점이 생긴 것 같아서 이 XRP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리플 패소 가능성 해가지고 이 XRP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 1월 30일에 이 LBRI와 SEC와의 소송에서 존 디튼이 최종 심리에 참석한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한참 논란이 됐던 그 한국경제에서 만든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이 패소할 것이라는 그 전망의 영상보다 이것이 더 가치가 있는 소식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청문회는 이틀 전에 열렸고 이 청문회를 계기로 SEC가 불리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SEC의 속내는 이 LBRI와의 소송이 리플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의 소식이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제가 총 정리를 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소송의 시작부터 좀 보시면 2021년 3월에 이 미국의 SEC가 ICO를 진행한 LBRI를 증권 미등록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을 건 시점이 2021년 3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이 리플과 SEC의 소송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0년 12월 22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니까 리플 소송을 먼저 걸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4개월 뒤에 이 LBRI까지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SEC가 LBRI가 자체 토큰을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라고 기소를 한 건데 이 LBRI는 LBRI 크레딧, 그러니까 LBC라고 하는데 그 토큰을 판매해서 1,100만 달러를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 SEC는 이 LBRI 크레딧 LBC를 당국에 자진해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관련 자격 없이 유가증권을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SEC는 너네가 이것을 등록을 했든 상관없이 이 LBC 자체는 유가증권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흘러서 2022년 3월 11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이 외신에 따르면 이 LBRI와 SEC 소송은 암호화폐 증권 분류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프로젝트의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랜드마크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규제 명확성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LBC 소송에 대한 사법적 의견은 리플 소송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때 이 LBRI의 시가총액은 2,100만 달러로 SEC와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진행 중인 메이저 프로젝트 리플에 비해 극히 작은 시총에 불과하지만 리플의 방식보다 LBRI의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소송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가 정확하게 이 소송을 들여다봤다고 생각을 해요. 이 기사의 말대로 SEC가 원한 것은 이 LBC 토큰이 증권으로 분류되면서 랜드마크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LBC를 타겟으로 삼은 이유는 여기 기사에 나온 것처럼 시가총액이 2,100만 달러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작디 작은 구멍가게를 타겟으로 해서 이 LBC를 기소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2,100만 달러의 시총이었지만 지금 현재를 보시면 이 현재 LBC 토큰은 시가총액이 1,467만 달러로 지금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 엊그제의 청문회로 무려 31%가 올라서 지금 이 시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1,400만 달러라고 하면 이 전체 시총이 원화로 200억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총 순위를 했을 때 682 정도 하고 있고 그리고 상장된 거래소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상장된 거래소가 이게 다예요. 비트렉스, 코인엑스, MEXC, 핫비트 해가지고 총 4개의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고 그나마 이 메이저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진짜 힘없고 약한 놈을 골라서 이 SEC가 기소를 했던 거예요. 아마 이 SEC가 원한 것은 좀 전에 기사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가 되면서 랜드마크적인 선례를 남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LBRI와의 소송은 이 리플 소송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시는 것처럼 작년 11월 8일에 이 미 법원이 이 LBRI의 LBC 토큰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와 언론에서는 이것은 리플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를 보시면 바로 이 친 리플 미 변호사, 이 존 디튼 변호사를 말하는 건데, 이 존 디튼 변호사가 이 LBRI 미등록 증권 소송의 패소는 리플과는 다른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LBRI의 패소가 리플과 SEC 소송의 선례가 될 수 없으며 리플의 승소 가능성은 줄지 않았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실드를 쳐줍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앞서 보신 것처럼 애초에 게임이 안 되는 소송이었어요. 그럼 이 기사를 한번 또 보시면, 이 기사는 작년 12월에 이 LBRI의 패소 판결이 나온 이후로 작성된 기사인데, 제목이 SEC에 무릎 꿇은 LBRI, 리플과 뭐가 다르길래?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시면 이 LBRI와 리플과의 소송은 이 양사의 변론 능력도 주요 차이로 언급된다라고 하면서, LBRI는 LBC가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리플보다 불리한 위치에서 소송을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LBRI 변호사들의 실력이 부족했다라고 후문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언론 보도에서도 이 LBRI 소송을 담당한 이 뉴햄프셔 지방법원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LBRI는 SEC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고 SEC로부터 정당한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뒷받침하지도 못했다라고 하면서 그 변론의 한계를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터에서는 리플 측 변론이 LBRI보다 훨씬 정교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여기에 존 디튼 변호사는 SEC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모호한 기업을 선택했다라고 하면서 LBRI와 리플의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소송의 차이로 꼽았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SEC는 이 LBRI가 충분히 방어와 이 변론을 펼칠 그런 충분한 자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렇게 약한 놈을 골라서 증권 판정을 받고 그것을 선례로 만들어서 리플 소송도 승리로 가져가는 것이 제일 큰 목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리플 소송이 2020년 12월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 LBRI 소송보다 4개월 정도 먼저 기소가 된 건데, 지금 이 LBRI의 판결이 더 빨리 나오게 됐어요.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SEC가 지금까지 이 리플과의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엄청난 시간 끌기를 해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이 흰머네 연설문도 법원에서는 제출해라 계속 명령을 했지만 정말 끝까지 시간을 다 끌고 나서야 결국 마지막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SEC는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그렇게 시간을 끈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리플 소송 판결에 앞서 이 LBC 토큰을 증권으로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신들에게 리플 소송까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이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또 이루어집니다. 또 보시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소식인데, 이 존 디튼 변호사가 1월 30일에 LBRI와 SEC 소송에 최종 심리에 참석한다라는 이런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래서 이때 존 디튼 변호사가 뭐라고 했냐면, 이 청문회는 모든 암호화폐에 대한 매우 중요한 청문회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 나오미 블로게를 대신해서 참석을 해서 이 LBC 토큰이 그 자체가 증권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지난 11월에 앞서 있었던 그 판결이 2차 시장 거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진술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 디튼 변호사가 이 LBRI 소송에서는 원래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청문회에 참석을 하게 됐냐면, 이걸 한번 보시면 요 좀 전에 트윗에도 나왔지만 이 나오미 블로게를 대신을 해가지고 대변인으로 참석을 한 건데, 이것이 아미쿠스 큐리아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법정 조언자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길 보시면 이 아미쿠스 큐리아이는 법정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사건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정보, 전문 지식 또는 통찰력을 제공하여 법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된 개인 또는 조직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존 디튼 변호사가 이 소송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이 나옴이라는 사람이 이 아미쿠스 큐리아이로 존 디튼 변호사를 지목을 하면서
이 존 디튼 변호사가 참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여길 보시는 것처럼 SEC는 2022년 11월 소송에서 승소한 뒤 모호한 가처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려 했지만 판사들은 이번 판결이 직매, 그러니까 직접 판매에 한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2차 시장에서 이 LBC 토큰을 판매한 것이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을 인정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LBRI가 처음 이 자금을 모아서 LBC 토큰을 판매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2차 시장에서 유통한 것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 법원이 재차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 리플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리플은 애초에 ICO를 하지도 않았고 또 지금 이 판결로 보면 지금 이 XRP가 거래되는 것도 증권으로서 거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존 디튼 변호사가 또 트윗을 어제 올렸는데 뭐라고 남겼냐면 판사가 이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지만 그는 분명히 그것을 암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트윗을 남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판사가 유통시장에서 판매되는 LBC가 확실히 유가증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지만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은 2차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SEC는 2차 시장에서까지 판매한 것을 증권으로 포함을 해서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금지명령까지는 내리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존 디튼 변호사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 판사가 토큰 자체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분명히 암시했다라고 이렇게 존 디튼 변호사가 얘기를 한 것일 거예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가 이 딸기맛 사탕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먹은 것을 딸기를 먹었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먹은 것은 딸기 맛이 나는 사탕을 먹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증권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증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SEC는 증권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기려다가 결국엔 실패를 한 셈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LBC 토큰이 처음 발행이 되면서 자금을 모았던 것이 문제가 된 거지 2차 시장에서 판매가 된 것이 증권으로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SEC가 이 리플과의 소송에서 지금까지 이 시간을 질질 끈 이유도 어떻게 보면 물거품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리플과 SEC 소송에서 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볼 때 이 SEC가 쉽게 합의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 정말 이 소송이 합의로 끝난다면 이제는 SEC가 진짜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리플과 SEC의 소송은 암호화폐 관할권과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합의의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SEC가 목표한 이 랜드마크적인 선례를 만드는 것에는 실패를 했기 때문에 합의의 가능성은 전보다는 조금 더 커졌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아무튼 이 리플 소송이 긍정적인 결말로 끝날 것이면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많은 수량을 아직 하나도 팔지 않고 현재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며칠 전에 제가 이 리플 패소 가능성 이 영상을 올렸는데 한 댓글이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달렸냐면 니마 하면서 리플 100만 개 있다는 인증 증거샷을 올리면 내가 인정하고 당신을 형님으로 모실게요. 근데 구라면 당신 손모가지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제 댓글에 꼭 답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없으면 구라친 걸로 알고 있을게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스테이킹 하는 영상도 보여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수량에 대한 인증샷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마이웨이 채널을 시작하고 두 번째 올린 영상부터 인증한 사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이 수량을 좀 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너무 긍정적인 뷰를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XRP가 589달러 또 뭐 10,000달러 이 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내가 현재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 XRP가 미친듯이 올라갈 거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을 선동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추호도 없어요. 어차피 투자는 내가 하는 것이고
내 스스로 확신이 없고 의심만 들면 아무리 많은 수량을 가지고 있어도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 코인 샀다 저 코인 샀다 하면서 내 수량 지키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하물며 지금의 비트코인이나 하다못해 애플, 아마존, 이 테슬라만 봐도 지금까지 구설수 하나 없이 성장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큰 비난과 구설수에 오른 것들이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추후에 더 크게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리플이 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코인들에 최대한 많은 씨를 뿌려놓으면 어느 정도 상승이 와도 큰 자산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다른 유튜버들이나 트위터 등에서 리플 10,000달러, 589달러를 얘기를 하지만 리플이 10달러만 가도 100만 개를 들고 있으면 100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리플이 589달러, 10,000달러 간다라는 그런 듣기 좋은 말만 듣기보다 수량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확신이 가는 코인들을 몇 개를 잘 골라서 최대한 많은 씨를 뿌려놓으면 이 암호화폐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부자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